맞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다시 넘어서 그 아이들 건져와야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님보다 여성 후보자한테 말하자면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시원하고 일침 아니면 한마디로 나는 문재인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마디 시원한 사이다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진보들은 참여정부과를 논하고 있는 이런 제살깎기 하고 있는 진보들을 향한 일침 시원한 사이다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나쁜 이거 잘못하면 이게 그 내부 총질이라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경찰에도 이기시면 알았어요. 그래요. 이게 되게 어렵죠.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했지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추진력이죠, 추진력. 그 다음에 삶의 이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삶 자체를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그냥 바친다고 하면 좀 그렇고 거기에 그냥 주력하기로 제가 아예 마음을 먹은 게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제가 공장 노동자로 산재 사고 당하고 저는 사실 여기면 8만 산재 사고 환자가 아닙니다. 이 코도 후각을 60% 입은 사람이에요. 신나 제가 출마 선언했던 그 오리엔트 공장에 신나 화공약품을 맞는 일을 어릴 때 한 2년 몇 개월을 하던 바람에 후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세톤, 벤졸 이런 걸 그때는 그냥 좋은 줄 알고 마셨어요. 그냥 펄펄 끓는 아세톤 앞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난청이 있을 텐데 귀도 사실 난청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프레스 하루 종일 시끄러운 거 아무런 방어 장치 없는 그런 거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귀가 다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좀 큰 이유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사실 난청이에요. 그런데 저는 탈출을 했지만 근데 우리 그때 일부러 제가 출마 기자할 때 보여드렸죠. 우리 셋째 형님처럼 박사모 지부장 하는 형님도 있지만 나중에 시장 이용해가지고 이거 좀 챙기시려다 제가 차단하는 바람에 원수산 겁니다. 그냥 공직의 청렴성이 제일 중요하다, 공직자한테. 형제간 우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직자로서 공직 청렴성이라고 내가 본 거예요. 잘 지낼 수 있었죠.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잘 지냈겠죠. 그 제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가족 분란이 나고 어머니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그 싸우는 것도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공개한다고 협박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 내가 굴복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 있죠. 아마 그것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셨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그 주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없는 세상 만들고 주고 싶어요.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 어릴 때 그 꼬마 소년 노동자를 위해서. 또 지금도 여전히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건설 노동자 하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리 잘린 우리 큰형님이나 이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저는 그들의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좀 희망 갖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잘 모르지만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과격하고 원칙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그야말로 직진만 하냐라는 걸 어느 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게 될 거고 그걸 이해하시면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책이든 말이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좀 가끔씩은 거칠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참여정부를 폄훼하는 사람들을 일침해달라는데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에 대해서도 저는 팩트에 기초해서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해도 저는 다 감수해요. 대신에 팩트가 아닌 허위사실 가지고 하는 데는 저는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죠. 그 민주주의 국가, 예를 들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는 정보에 의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제공해가지고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저는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유난히 변희재, 정미용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뭐 누구의 잘못 뭐 이런 평가하는 것 그 자체를 저는 비난할 생각 없고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박하면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유명한 얘기죠. 근데 저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맞는데 그때 싸웠어야 합니다. 시장과 싸웠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면 저도 지금도 그런 흐름을 봅니다. 정치가 무슨 의미 있다고 현재 이걸 고치냐. 미국의 저 압력을 어떻게 견디고 미국한테 불리한 우리한테 유리한 걸 만들어내냐. 그냥 포기해야지. 그 말라고 대통령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이 보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얘기 마저 듣고 그런데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좀 더 나은 법률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까지 하겠다고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약속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제가 국회에 뭘 해가지고 국회 개혁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뭘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와 세월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첫째가 조건이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한 거 보셨죠? 시행령 만들고 막 저질러버리죠. 시행령. 그것도 권력이에요.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분 잘 되돌아보세요. 결국 돈입니다. 돈. 첫째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제재합니까? 이미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상한 돈 쓰지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지하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 당신은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돼야 된다면 안 합니다. 네? 그 기득권자들의 돈으로, 기득권자들의 도움으로 그 지위를 가지면 그 직접 제재해서 억제시켜야 될 그들을 억압할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 지 욕심 차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위, 명예, 권력을 탐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근데 대통령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할 걸 알면서 그 정말로 싸워야 될 상대와 손잡고 그야말로 그 이름이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그들하고 손잡고 그 자리에 올라간 들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런 걸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당신은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이 제도 원론이 놀아나고 권력이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작년 4.13 총선에서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합리적 결론을 국민을 만들어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경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냈고 대선 본선도 마찬가지로 예측하지 못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뀌면 성남처럼 되는 거죠.
제가 성남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네. 성남에 제가 취임을 했는데, 성남 취임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의석이 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무슨 민노당 의원이 뭘 어쩌게 해가지고 그만두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4석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하는 쪽쪽 다 부결, 다 삭감입니다. 100%. 좋은 건 다 부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시민들하고 같이 싸웠어요. 학부모 정책, 교육 지원 정책은 학부모들하고 싸워서 여의도 쳐들어가고, 무슨 기업 유치하는 거 이런 거는 노인회하고 합작해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제가 노인회 뭐뭐뭐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드리고, 취사 도우미 보내드리고, 경로당 지원금 50%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분당의 노인회 임원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산시장하고 있던 서병수한테 땡깡을 놨어요. 당신 이따로 나오면 우리 분당에서 노인회에서 새누리당 반대 운동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새누리당, 야, 통과시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보십시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탄핵에 찬성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했어요. 왜? 국민들의 압력이 높으니까. 그날 탄핵 의결하는 날 탄핵 찬성주율이 78.2%가 그랬습니다. 딱 국회의원 300명 곱하기 78%가 234표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 의지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들하고 같이 하면 사실은 정치 권력들은 정말로 무력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품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맨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학교만 다니고 다 불러다가 다 간담회하고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막 하고 하나씩 다 체크하고 엄청나게 몸이 피곤하죠. 그러나 결국은 의회의 압도적 다수인 새누리당을 다 제압을 해가지고 다 통과됐어요.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남았냐? 그 같이 싸웠던 시민들은 다 내 편이 됐습니다. 전쟁을 같이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국회 정책도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되게 쉽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아니 그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안 하면 뭐 포기하면 할 수 없죠. 방법이 딱 들어보니까 이야 획기적이다. 이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도란. 결국은 예? 아니 제가 얘기를 다 좀 아직 기다려보세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맞지요?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추진은 하겠지만 되는 거는 국회에 달렸죠.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국민들이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하고 싸워서 하나씩 바꿔야 되는데 결국 그건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때 같이 해줘야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죠. 국민들이 성질나게 하면 안 되겠지. 이재명은 다르냐? 과거를 다 제거하고 미래만 보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모두가 선거 끝날 때쯤, 선거가 예를 들면 공약이 제시될 때쯤 되면요, 선거에 임박하면 모두의 공약은 똑같아져요. 국민 좋아하는 거 다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누가 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할지 어떻게 모릅니까? 관상 봅니까? 사주, 관상, 표정, 이런 거 봅니까?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뭘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 지켰는가. 제가 공약 이행률 96%인 거 여러분들 이거 세계 대한민국에 처음인 거예요. 저는 말한 걸 지켰다고요. 말한 거는.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다 계산합니다. 예산까지 다. 그리고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2차. 이건 법을 안 고치고 할 수 있으니까 1차. 여기서 구분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돈 빌려줬는데 돈 잘 갚는 사람한테 돈 빌려줘요? 떼어먹은 사람한테 빌려줘요? 공약 이행 안 한 사람한테 또 믿으면 바보지요. 두 번째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말 막 바꾸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국민이 째려보는데도 강자들한테 굴복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강자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내가 굴복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개망신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것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셨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그 주변, 그리고 이 세상에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없는 세상 만들고 주고 싶어요.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 어릴 때 그 꼬마 소년 노동자를 위해서. 또 지금도 여전히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뭐 환경미화원이나 뭐 건설 노동자 하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리 잘린 우리 큰형님이나 뭐 이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저는 그들의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네, 그들이 좀 희망 갖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잘 모르지만,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과격하고 원칙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그야말로 직진만 하냐. 라는 걸 어느 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게 될 거고, 그걸 이해하시면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만 떨어져.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다시 넘어서 그 아이들 건져와야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님보다 여성 후보자한테 말하자면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시원하고 일침 아니면 한마디로 나는 문재인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마디 시원한 사이다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진보들은 참여정부 과를 논하고 있는 이런 제살깎기 하고 있는 진보들을 향한 일침 시원한 사이다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나쁜, 이거 잘못하면 이게 그 내부 총질이라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경찰에도 이기시죠. 알았어요. 그래요. 이게 되게 어렵죠.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했지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추진력이죠, 추진력. 그 다음에 삶의 이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삶 자체를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그냥 바친다고 하면 좀 그렇고 거기에 그냥 주력하기로 제가 아예 마음을 먹은 게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제가 공장 노동자로 산재 사고 당하고 저는 사실 여기면 8만 산재 사고 환자가 아닙니다. 이 코도 후각을 60% 입은 사람이에요. 신나 제가 출마 선언했던 그 오리엔트 공장에 신나 화공약품을 맞는 일을 어릴 때 한 2년 몇 개월을 하는 바람에 후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세톤, 벤졸 이런 걸 그때는 그냥 좋은 줄 알고 마셨어요. 그냥 그냥 펄펄 끓는 아세톤 앞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난청이 있을 텐데 귀도 사실 난청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프레스 하루 종일 시끄러운 거 아무런 방어 장치 없는 그런 거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귀가 다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좀 큰 이유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사실 난청이에요. 그런데 저는 탈출을 했지만 근데 우리 그때 일본에 출마 기자할 때 보여드렸죠. 우리 셋째 형님처럼 박사모 지부장 하는 형님도 있지만
나중에 시장 이용해가지고 이거 좀 챙기시려다 제가 차단하는 바람에 원수산 겁니다. 그냥 공직의 청렴성이 제일 중요하다, 공직자한테. 형제간 우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직자로서 공직 청렴성이라고 본 거예요. 잘 지낼 수 있었죠.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잘 지냈겠죠. 그 제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가족 분란이라고 어머니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그 싸우는 걸 또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공개한다고 협박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는 정책이든 말이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좀 가끔씩은 거칠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거죠. 왜냐면 진심으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참여정부를 폄훼하는 사람들을 일침해달라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도 저는 팩트에 기초해서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해도 저는 다 감수해요. 대신에 팩트가 아닌 허위사실 가지고 하는 데는 저는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죠. 그럼 민주주의 국가, 예를 들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는 정보에 의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제공해가지고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저는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유난히 변희재, 정미용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의 잘못 이런 평가하는 것 그 자체를 저는 비난할 생각 없고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박하면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